안녕하세요. 새댁다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결혼식 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리포터로 쭉 일했다는 것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러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결혼식을 진행을 하면서 참 저도 불과 2년 전에 했지만 진짜 볼 때마다 뭉클한 게 참 많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었지? 정말 후련하겠다. 진짜 결혼식 준비 힘든데 라는 뭔가 다양한 생각이 겹쳐지면서 부럽기도 하고 요새는 또 이렇게 준비하네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뭐 이런 영상 같은 것도 더 이뻐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을 앞두신 분들 혹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소설이 있어요. 바로 이 소설입니다. 하우스프라우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결혼 전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발견하고 고른 책이에요. 근데 뭐 딱 겉표지 봤을 때 굉장히 뭔가 관능적이죠. 이렇게 남자가 있고 이렇게 손으로 여성이 이렇게 목으로 감싸는 듯한. 네, 그리고 이 하우스프라우가 독일어로 아내라는 뜻이래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그때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리포터분이 하우스프라우 아내라는 뜻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했더니 독일어로 이게 아내야. 그분이 독어를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 그 뜻을 모르다가 이제 옆에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어서 왜 아내라는 말이 맞는지 더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소설이고요. 질 알렉산더 에스밤의 장편 소설입니다. 400페이지 가량 되는데요. 작품의 느낌은 안나 까레리나, 보바리 부인, 그리고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이 세 작품을 섞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적으로도 대담한 묘사도 있고요. 이 여주인공에 대한 심경 변화도 크고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 뭐 그게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불륜입니다. 네, 불륜이라서 굉장히 은밀해요. 그래서 은밀해서 이 주인공의 심리도 은밀하게 들어가는데 이 소설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안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정신과 이제 전문의랑 상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이런 상담의 대화를 받는 내용이 굉장히 좀 철학적이에요. 뭐 수치심은 어떤 거죠? 약간 네, 이렇듯 수치심과 죄책감은 무슨 차이가 있죠? 라는 질문 혹은 뭐 정신분석을 하면서 사람의 심리에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안나의 그 성격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 속의 안나는 좀 많이 불쌍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스위스 은행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국에 있다가 스위스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스위스는 4개국어를 쓰는 나라예요. 지역마다 달라요. 뭐 이태리어 쓰는 곳도 있고요. 독일어, 뭐 프랑스어,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우스프라우 이 단어처럼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안나는 굉장히 이방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 슈퍼에서 물건 살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업무적인 걸 못하는 거예요. 뭐 공과금을 이해를 못해서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도권이 하나도 없는 결혼 생활인 거예요. 아이도 셋이 있지만 이제 아이를 돌보고 등하교 시키고 이런 것만 있지 뭔가 자기가 남편에게 뭔가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수동적인 입장의 여성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또 안나는 그걸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왠지 남편이 스위스로 가야 된다 라고 할 때도 굉장히 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에 대한 태도도 무척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본인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권태에 빠지고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어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심화반, 기초 심화반 수업을 듣다가 한 남자 눈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뭐 시어머니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는데 뭐 거짓말을 하고 뭐 그 남자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밀회를 점점 즐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남편이 안나를
따스하게 해주는 편도 아니에요. 뭐 언어를 와이프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단어를 같이 도와주면 되는데, 안나가 식당에서 막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거 틀렸어, 문법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런 유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재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어느 순간 암묵적인 룰이 되어버린 거죠. 네, 뭔가 현대에 우리가 소통이 없는 부재된 상태에서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안나는 슬기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게 미궁으로 빠지면서 이 끝부분에 갈수록 아주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의 극적인 요소는 없고요. 대신에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연달아 연쇄적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결혼 전에 보게 된 거잖아요. 참 결혼 전은 굉장히 이런 결혼 준비로 들뜨기도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저에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딱 한 남자만 이제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건데, 내가 그걸 내가 갑자기 한순간에 뭔가 눈을 팔게 된다면, 뭔가 이런 저 스스로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보면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문득 생각이 나는 책이어서 어제도 한번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다시 볼 때마다 참 안나라는 주인공이 안타깝기도 하고, 만약에 내 친구였으면 내가 뭐 함께 뭐 얘기도 들어주고 이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파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결혼 후에 나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라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지침, 결혼 생활에 대한 좋은 방법이란 방법보다 이렇게 한 편의 스토리로 내 내류에 팍 박혀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일깨워주는 책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바람 피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걸 배울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 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자체가 스위스여서 이 배경 묘사가 굉장히 예뻐요. 네, 소설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기차가 오고 이런 기차 소리가 나고 굉장히 정겨운 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는 안 가봤지만 그 여행을 가서 막 마을을 본 느낌이었거든요. 참 제가 3번 정도 본 소설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리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부분만 짧게 낭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느낌을 보시고 이 소설을 취사선택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나는 좋은 아내였다. 대체로 오후도 반쯤 지난 시각 안나가 탄 기차는 구부러진 선로를 지나며 처음에는 덜컹하는가 싶더니 이윽고 편안히 달려가 평소처럼 34분에 디틀리콘역에 들어섰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절대적인 진실이다. 스위스 기차는 정시 운행한다는 것. 에스팔은 30km 떨어진 작은 마을 페피콘에서 출발했다. 페피콘에서부터 기차의 운행 노선은 취리 호수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서쪽 호변에 있는 호르겐, 탈비를 지나 키리베이크베르크를 통과했다.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그마한 마을들이었다. 페피콘에서부터 16개의 정류장을 지나면 디틀리콘에 이른다. 안나가 자신의 자그마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그마한 마을이었다. 그러므로 열차 시간표라는 평범한 사실이 안나의 일과를 조절했다. 디틀리콘의 버스는 시내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택시는 비싸고 실용적이지 못했다. 벤츠 가족에게 차가 한 대 있긴 했어도 안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면허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세계는 교통수단이 들고 나는 일정에 따라서 빡빡하게 제한되었다. 안나의 남편인 브루노와
시어머니 우르줄라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까지 얼마나 기꺼이 데려다 주는지에 따라서 안나의 다리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하지만 안나가 가고 싶은 만큼 다리가 벼터주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기차는 정시에 운행하므로 안나는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도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차 타기를 좋아했다.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며 양 옆으로 흔들리면 누가 안고 살살 얼러주는 듯 편안함을 느꼈다. 안나처럼 외국인 체류자인 이디스 하머는 언젠가 안나에게 스위스 기차가 일정보다 늦게 운행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누가 기차 앞으로 뛰어들었을 때야. 메설리 박사는 안나에게 자살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시도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네. 안나는 첫 번째 질문에는 긍정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도가 무슨 뜻인지 정의해주세요. 메설리 박사는 금발의 체구가 작은 여자로 가늠이 잘 안 되긴 해도 작년에 이른 나이였다. 박사는 트리틀리가세의 진료소에서 환자를 받았다. 추리 미술관 서쪽, 통행이 적고 자갈이 깔린 거리였다. 박사는 미국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으나 정신분석 연수는 7km가량 떨어진 추리 지방자치 지역인 퀴스나우트에 있는 융연구소에서 받았다. 스위스 태생의 메설리 박사는 외국인 억양이 강하긴 해도 흠없는 영어를 썼다. W는 V로 바꾸었고 모음은 개방되어 포물선처럼 길게 늘어졌다. 박사는 종종 묻곤 했다. 유명한 어학원을 홍보하는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다. 이 광고에서 신병인 해군 무선통진사가 상관에게 보직을 배정받는다. 시계에서 몇 초가 흐르고 수신기가 핑 울린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뚜렷하게 외국인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스피커 사이로 직직 흘러나온다. 우리말이 들립니까? 우린 가라는 중입니다. 우린 가라는 중입니다. 통신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송신기 앞으로 몸을 내밀며 아주 우아하게 대답한다. 여긴 독일 해변 경비대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생각하는 중입니까? 안나는 언제나처럼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할 가치가 있는 한마디만 했다. 모르겠네요. 다만 물론 안나는 거의 언제나 알고 있었다. 부슬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스위스의 날씨는 변덕스러웠지만 추리주에서는 심하게 오락가락하는 때는 드물었고 9월에는 전형적으로 일정했다. 그때는 9월이었다. 안나의 아이들이 벌써 학교로 돌아갔으니까. 안나는 역에서부터 디틀리콘의 중심가까지 천천히 죄 많은 반 킬로미터를 걸었고 상품 진열창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좀 때웠다. 성교 후의 희열은 모두 증발해버렸고 그녀의 손에는 느슨해진 권태의 고삐만이 남았다. 새롭게 느끼는 감정도 아니었다. 이런 상태는 자주 있었다. 지치고 물려버린 나른함, 안경점의 전시대 안경을 보고 있노라니 따분해졌다. 그녀는 하품을 하며 약국의 피라미드처럼 쌓인 동종요법 치료약들을 보았다. 스파에서 할인하는 행주를 담아놓은 통은 보기만 해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지루했다. 지루함은 기차처럼 안나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수단이었다. 과연 사실일까? 안나는 생각했다. 전적으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 사실이 아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안나는 낯선 사람의 침대 위에 벌거벗고 젖은 채로 활짝 열려 누워 있었다. 추리히의 니더도르프구에 있는 아파트, 구 시가지의 구불구불한 뒷골목과 모르타르를 바른 돌길이 내려다 보이는 4층이었다. 노점에서 케밥을 팔고 비스트로에서는 녹인 에멘탈 치즈를 담은 냄비를 함께 나눠 먹도록 내놓은 동네였다. 아까 느꼈던 하찮은 수치심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네. 그녀는 생각했다. 수치심과 죄책감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안나는 물었다. 수치심은 심리적 착취죠. 메설리 박사는 대답했다. 수치심은 거짓말을 해요. 한 여자에게 수치심을 주면 그 여자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본질적으로 범죄 성향이 있다고 믿게 되죠. 오로지 자신이 실패할 거라는 확신만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다른 확신을 줄 수 없어요.
안나가 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다랐을 땐 오후 3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초등학교는 도서관과 300년 된 집 사이에 있는 마을 광장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달 전 스위스의 국경일에는 불꽃으로 환한 하늘 아래에서 소시지를 먹거나 민속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주정뱅이처럼 몸을 흔드는 시민들로 광장이 가득 찼다. 군대 훈련 시에는 군인들이 공급 트럭을 광장의 중앙 분수 옆에 대강 비스듬하게 주차해 놓았다. 그 분수도 여름날이면 물이 튀고 벌거벗은 아이들이 뛰어놀곤 했다. 아이 어머니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요구르트를 먹었다. 브루노는 몇 년 전에 예비군 의무까지도 끝냈다. 그 경험에서 남은 것은 지하실에 있는 소충뿐이었다. 안나로 말하자면 책에도 취미가 없었고 아이들이 수영하고 싶어 할 때는 사립 수영장으로 데려갔다. 그날 광장에는 오가는 사람이 적었다. 여자 3명이 도서관 앞에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은 유모차를 흔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헉헉거리는 독일 셰퍼트의 목줄을 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여자는 그냥 빈손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로 안나보다 10살 정도는 어렸다. 안나가 분리되어 가라앉는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그들은 우유처럼 뽀얗고 가볍게 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재에 빛나는 편안함, 느긋한 몸가짐, 타고난 광채가 떠올라 있다고 안나는 생각했다. 안나는 뼛속 깊은 곳에서 편안하다 느낀 적이 드물었다. 나는 뻣뻣한 얼굴 한 37살이야. 안나는 생각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경련의 통합이야. 한 엄마가 안나에게 손을 흔들며 의무적이긴 해도 환한 미소를 던졌다. 그녀가 이 낯선 사람을 만난 것은 독일어 수업에서였다. 하지만 안나, 그의 성기가 네 입안에 있었잖아.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이젠 낯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리고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치 서덜랜드, 스코틀랜드인이었고 외국인 체류자였으며 안나처럼 어학생이었다. 안나 벤츠, 어학생. 독일어 수업을 들어보라고 부추긴 사람은 메설리 박사였다. 그때 메설리 박사는 안나에게 수업 시간표를 건네면서 말했다. 이제 안나를 둘러싼 세계에 좀 더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이끄는 궤도에 진입할 때예요. 박사의 젠치 않은 연설은 오만하긴 했어도 맞는 말이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지났다. 그날 진료 끝에 이를 때쯤 좀 더 날카로운 회유를 받은 끝에 안나는 수긍하고 미그로스 클럽 슐레에 독일어 초급반 수업에 등록하겠다고 했다. 9년 전 스위스에 처음 왔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이 자신의 운명에 진작 좌절해버린 그때 받았어야 하는 수업이었다. 1시간 전에 아치가 자기 집 부엌에서 안나에게 말했다. 커피 마시고 싶어? 차로 할까? 먹을 건? 달리 필요한 건 없어? 아무것도? 전혀 없어? 안나는 옷의 솔기에 가시라도 꿰매어져 있는 듯이 조심하며 옷을 입었다. 거의 아래에서는 점심 식사 후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점점 크게 외치는 소리, 취리의 교회당 그로스민스터가 지어진 언덕이 가파르다며 불평하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히 흉내낼 수 없게 지어진 중세의 회색 교회당은 웅장한 건물로 정문에는 같은 높이의 탑 2개가 우뚝 서 있고 그 위로 높게 솟은 지붕은 쫑긋한 토끼의 귀처럼 튀어나왔다. 아니, 바람난 아내를 둔 남자의 뿔이라고 할까? 필요와 바람의 차이는 뭐죠? 바람은 긍정적이지만 본질적이진 않죠. 필요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박사는 덧붙였다. 그것 없이 살 수 없다면 없이 살지 않겠죠. 전혀 없어? 메설리 박사처럼? 아치는 꽤 지역색이 강한 영어를 썼다. 메설리 박사처럼 고지대 알레마너 특유의 자음 번화가 들어간 악센트가 아니라 휘저어지고 개방되어 비틀린 단어에서 티가 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높낮이가 심한 알이, 저기서는 뜨겁게 달아올라 맞물린 대장장이의 풀무처럼 서로 뭉쳐진 연속몸이 나타났다. 안나는 억양이 심한 남자들에게 끌렸다. 첫 데이트에서 그녀의 팬티 안으로 엄지손가락이 혀가 스르르 들어오게 놔둔 것은 브루노의 외국인 영어 때문이었다. 젊었던 시절 안나는 언젠가 자신이 사랑하게 될 남자, 언젠가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상상하며
그들에 대해 부드럽고 촉촉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불분명한 외국인의 얼굴을 주었다. 진흙이 말라붙은 긴 손가락을 가진 프랑스 조각가 미셸, 피부에서 장례, 시스터스 꽃, 백단향 수지, 그리고 모량 냄새를 풍기는 정교교회 관리인 드미트리, 투우사의 손을 가진 연인 기에르모. 그들은 유령 남자들, 소녀 시절의 이상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로 이루어진 국제연합군을 조직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스위스인이었다. 그것 없이 살 수 없다면 없이 살지 않겠죠. 메설리 박사는 초급 광자에 등록해보라고 제안했지만 안나는 기초 독일어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다. 하지만 그녀의 독일어는 형편없이 익혔을 뿐이라 말하려 할 때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눈에 띄는 독일어였다. 하지만 9년 동안 그녀는 이 기초적인 언어 능력만 가지고도 그럭저럭 버텼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우표를 샀고 소아과 의사나 약사와도 꽤 상세하게 의논했으며 미용실에 가서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묘사했고 벼룩시장에서는 가격 흥정을 했으며 이웃과 짧게 잡담하고 매달 파수대의 독일어판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나는 상냥하지만 끈질긴 여호와의 증인 2명을 받아줄 수 있었다. 안나는 유창하지 못해도 낯선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었고 요리 프로그램에서 본 조리법을 응용할 수 있었으며 굴뚝 청소부가 느슨한 모르타르 이음새나 막힌 연통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위협한지 상세하게 설명할 때 받아 적기도 했고 기차 차장이 요구했을 때 유효 승차권을 꺼내지 못해서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안나의 문법과 어휘 구사 능력은 약했고 유창하지 못해 자주 막혔으며 수거나 적절한 문장 구성력은 완전히 빠져 있었다. 매달 적어도 수십 건 정도는 브루노의 손에 맡겨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업들이 있었다. 지역 관청을 상대해야 하는 것도 남편, 보험료, 세금, 주택대출이자 등을 내는 것도 남편, 안나의 영주권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남편이었다. 그리고 가족의 재정을 담당하는 것도 브루노였다. 그는 크레디트 스위스은행에서 중간급 관리자로 일했다. 안나는 은행 계좌조차 없었다.